성시장애를 위한 강화 인지 행동 치료 11장 12장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대기해 주시죠. 네, 성시장애를 위한 강화 인지 행동 치료 11장 12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11장과 12장이고요. 이번에 발표하게 된 이 부분은 지난 시간까지 기본형 강화 인지 행동 치료의 1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체중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12장에서 마지막 최종 단계인 4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체중 환자를 위한 강화 인지 행동 치료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체중 환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신경성 식욕 부진증을 진단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어서 음식 섭취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거부함으로써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식증이라고도 하죠. 이분들의 구별되는 특징은 음식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고,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17.5 이하일 정도로 저체중 상태이고, 또한 이들은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부족한데, 그 이유가 내가 음식 섭취량을 부족한 상태를 먹고 저체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나의 의지력과 자기 조절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요 증상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인 섭식장애 증상에는 의례적인 식사, 그러니까 나름의 나만의 어떤 규칙이 있는 거고요. 느리게 먹거나 적은 양을 먹었음에도 포만감을 느낀다거나, 많은 양의 조미료 소스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어디 저장해 놓거나, 이런 생각에 대한 집착을 하고 또 관심이 증가하는 이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심리적인 정신과적인 증상에서는 쉽게 짜증을 내고 의례적인 행동, 융통성 없이 정해진 규칙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물건을 수집하거나 주의 집중이 어렵고 예전에 가졌던 어떤 흥미나 관심의 상실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회피되며 성욕이 감소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체적 증상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무월경 또는 불규칙한 월경이 일어나거나 성적인 반응 감소, 불면증, 추위에 민감, 건조한 피부,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근육이 약화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체중 환자들을 위한 치료 전략은 기본형의 강화 인지 행동 치료보다 2배의 기간의 소요가 더 걸려요. 그래서 40주 40회기로 잡고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변화에 대한 동기수를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건강한 체중을 회복하고 그걸 유지하는 데만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배의 기간을 잡고 가고요. 그래서 이들의 체중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탈 때까지는 주 2회기를 잡고 가다가 이후에 주 1회, 후반기에는 2주에 1회, 그리고 끝무렵은 3주에 1회씩으로 이렇게 줄여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전에 5장부터 10장까지 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단 당연히 치료 동참을 유지하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저체중이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또 스스로 체중을 회복시켜야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건 체중 회복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체중 증가라는 용어보다는 체중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체질량 지수를 회복하고 나서는 나의 이런 새로운 체형과 체중을 받아들이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치료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순조로운 시작 회기에서는요, 이 부분도 이제 5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이 PPT에 이렇게 다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 이런 첫 회기를 시작을 하고요. 환자로 하여금 변화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회기에서 회기 내 체중 측정을 시작하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자기 모니터링과 기록들을 점검하기 시작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보자면 일단 저체중 상태의 영향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하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나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체질량 지수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교육하고요. 또 이걸로 저체중으로 인해서 2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저체중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앞에 얘기랑 비슷한데요. 저체중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도 생각과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요.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내성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관계가 위축되거나 성숙률가 감소하는 등의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신체적으로도 다양한 좋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은 자세히 보면 환자가 보고하는 불편한 경험이 대부분 저체중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라는 거고요. 또 이러한 2차적인 문제는 또 섭식 문제를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또 이런 2차적인 문제들은 따라서 체중의 회복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개념을 함께 세울 때 이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어렵게 느껴지고 경험하기 싫은 것들이 사실 저체중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필요해요. 다음 같은 음식 섭식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운동성이 없고 결정 내리기 어렵다는 이런 사람들 만나기 꺼려하는 것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체중 상태의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지금 모습이 내 있는 그대로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즉 내가 지금 사람들을 만나기를 회피하거나 융통성이 없거나 불안정한 상태가 사실은 원래 갖고 있는 성격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체중 상태로부터 회복이 되면 진정한 나의 진짜 성격, 진짜 모습이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저체중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부분에 위험한 장기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내 신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체크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섭식 문제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음식과 섭식에 대한 생각에 집착을 한다거나 사회적 위축, 예전에 가졌던 흥미의 상실, 우유 부단함, 규칙에 집착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만 고집하고 그래서 뭔가 먹고 싶고 배부른 느낌이 지속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섭식 문제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저체중으로 인한 영향들은 환자 체중이 회복돼서 건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2단계, 3단계를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책에서. 이제 1단계 그 다음부터는 사례 개념화를 재검토하고 적용하고 회기인의 체중 측정과 체중을 확인하는 것, 섭식 문제에 대한 고유, 구체적인 식사 패턴 안내, 변화하기로 결정하도록 돕기가 나와 있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저체중 상태가 섭식 문제를 지속시키게 된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섭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중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상담의 목표는 그냥 목표 체중 자체만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환자가 섭식장애 정신병리와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환자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표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먹고 저체중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들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중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보통 여기서 권장하는 목표 체질량 지수는 적어도 20에 가까운 체질량 지수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패턴 안내하기에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세끼의 식사와 3번의 간식을 계획하에서 먹게 되는 것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걸 통해서 다이어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음식 섭취 시간을 미루는 경향을 규정할 수 있고요. 또한 환자들이 배부르다고 느끼는 경향도 약화시킬 수 있고요.
또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내 음식과 섭취에 집착하는 정도가 일반 사람들의 정도로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기로 결정하는 게 매우 힘들 텐데 나 스스로, 환자 스스로 체중 회복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기까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변화에 대한 양가 감정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환자가 변화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치료자가 보여주는 게 매우 필요하고요. 또 이 변화를 통해서 이거의 장점과 내가 새롭게 인생을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기회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에 있어서의 현재와 장단점을 잘 짚어나갈 수 있도록 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변화하고 싶은 이유와 변화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스스로 써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에 있어서 미래에 영향을 미칠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종합적인 장단점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한 다음에 이 결론을 확인하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서로 구체적인 개별화된 논의를 통해서 저체중 환자들은 잘 우유부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써놓고도 결국 결정을 못 내리고 또 미루는 게 너무 많아서 치료자가 더 확고하게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돌진하기께서 치료자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 이제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그냥 시작해보죠. 이렇게 조금 푸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2단계를 이제 점검하는 시기인데요. 치료 시작 4주 후에는 섭취량 부족을 다루고 체중 회복하기, 그리고 체중 회복 단계에서 체중 유지 단계로 넘어가기, 섭식장애 다른 임상 영향을 다루기, 그리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이런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중 회복에 대한 교육. 체중 회복 과정이 체중 회복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걸 체중 유지하는 걸로 넘어가는데요. 적절한 속도로 체중이 회복될 만한 충분한 하루 섭취량 음식을 먹도록 하는데 그 적절한 속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0.5kg 정도가 찌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루에 500칼로리 이상을 먹도록 하는 거를 여기서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체질량 지수에 20에 가깝게 도달하는 게 최종 회복이고요. 그 이후에 체중 유지, 그 체질량 지수 20 가까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건강한 체중을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 체질량 지수 20까지는 가깝게 올라가도록 하는 거, 이게 체중 회복을 위한 단계고요. 체중을 그럼 회복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 했을 때 일단 내가 지금까지 환자가 먹고 있는 음식과 음료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양을 허용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같은 음식을 더 많은 양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좀 더 자주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생각보다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보다는 좀 더 에너지가 높은 음식과 음료를 선택하고 구토 증상이 있다면 그걸 멈추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으려고도 하고 이미 먹었어도 또 누군가 먹고 있다면 좀 더 같이 먹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활동량을 줄이는 것도 있고 이것도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세 번째로 에너지 보충제 섭취하기를 여기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제는 당연히 내가 음식과 음료로 충분히 에너지를 섭취하는 상태에서 좀 더 에너지 보충제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쭉 읽어봤을 때 저도 처음 봤는데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호자의 참여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환자가 먹을 음식이나 음료를 적절하게 공급해주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종류와 양을 결정할 때 함께 할 수가 있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통 사람들처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폭식 욕구나 제거 행동에 대한 욕구에 스스로 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역할이 관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호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환자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거라는 걸.
체중 회복 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환자가 스스로 이루어낸 체중 변화가 너무 적으면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또 노력이 서서히 줄어들 수도 있고, 네, 증가된 음식 섭취량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고 등등 다양한 어려움들이 발생해요. 내가 통쾌해졌다고 느껴져서 더 하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이 책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체중 회복 단계에서 체중 유지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그래프에서 20 가까이로 많이 올라왔죠. 체중 유지 20 가까이로 올라왔을 때 저 가로선을 한 번 더 그려서 이 범위 안에, 좁은 저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시행착오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보충 음료를 복용 중이었다면 그 단계, 유지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루에 2번씩 먹게 권장을 하거든요. 250칼로리씩 해서. 그래서 하나씩 빼나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신에 그 외에 내가 먹던 음식과 음료는 당연히 먹어왔던 대로 유지해야 그 20 가까이로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에너지 보충 음료를 복용하지 않고 단지 음식과 음료만으로 체중 회복했다면 그 20 가까이 갔을 때 조금씩 양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20에서 확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체질량 지수 19.0, 19.9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유지하는 할 수 있도록 그 감각을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자신의 활동량과 에너지 섭취량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나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먹어도 체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만큼의 양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먹는다는 거죠. 네, 그 섭식장의 다른 임상 양상을 다루게 되는데요. 식이조심, 폭식, 제거 행동, 과도 운동 집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앞에 장에서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2장에서는 섭식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5장부터 10장 쭉 봤잖아요. 그거의 마지막 유정행기를 거두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치료의 최종 단계 4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회기형 기분형의 그 강화 인제형 치료에서는 18에서 20회기 정도의 총 3회 동안 최종 4단계를 하시게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체중 환자의 40회기형에서는 대략 35에서 36, 40회기까지 4, 5회 정도에서 최종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과제는 치료를 통해 얻은 성과가 치료를 마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한 장기적인 업무에서 재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치료 종결에 대한 걱정을 다루는 건데, 이거는 모든 상담에서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치료 없이, 상담 없이 혼자 적응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나 이제 그래도 함께 라포 형성이 된 상담자와 이제 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 또 이제 연연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치료 종결 20주가 지난 후에 재검토 회기를 가진다는 것으로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여기서 운전의 비유라고 해서 지금까지 운전 교수를 받았고 어느 정도 연습을 했는데 이제 스스로 하는 법을 터득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의미가 없고 더욱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전이 지속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필요한데요. 치료적 호전 평가를 다음과 같은 ED-EQ랑 그리고 CIA라는 평가지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개별적으로 환자가 단기적으로 유지 계획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초점이 되는 문제들이 다음과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 계획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책에도 좀 자세히 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자기 모니터링, 그 매일 그 쓰던 그 기록지를 치료 종결 2회기 동안 없이 지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중단하면서 지내보도록 하고, 또 회기내 체중 측정도 3단계 끝 무렵에서 4단계 시작부터 환자 스스로 집에서 그
그때도 주 1회 간격으로 미리 정해진 시간에 혼자 측정해보는 걸 연습하도록 해서 이때 중요한 건 내가 한 번 측정된 수치로 과잉 해석하지 않도록 계속 체중 그래프로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걸 혼자 스스로 해보다가 나중에 치료 종결 20주 후에 재검토 회기에서 계속 이걸 하는 게 좋을지 말지에 대해서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장기적 안목에서 재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치료 전략과 방법들이 잘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 현실적인 목표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의 퇴보, 내가 망했어, 또 이전처럼 돌아갔어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치료자가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환자가 스스로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섭식자의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스스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짚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실수와 재발을 구별하는 필요가 있는데 약간의 그런 모든 태보를 나 재발하나 봐 라고 자기 암시하게 되면 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잠깐의 실수야 라고 받아들이고 다시 적극적으로 내가 나 지금까지 해온 대로 맞설 수 있어, 다룰 수 있어 라는 능동적인 자세로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성 있는 유발 요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체형 또는 체중 관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섭식 관련 사건, 그리고 개인적인 부정적인 사건, 임상적 우울증 발생과 같은 것들이 퇴보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인식하고 대처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퇴보를 위한 계획 세우기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또 이런 또 섭식장애 사고방식이 또 다시 떠오를 DVD를 플레이하듯이 떠오를 때 가능한 빨리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고 신호를 스스로 줄 수 있는 작업을 좀 미리 계획을 할 필요가 있고, 퇴보의 원인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서 타임아웃이라는 잠깐의 시간 동안 퇴보 원인을 잠깐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유지 계획 세우기도 책에 자세히 예시로 나가있고요. 치료 종결 후 재검토 회기를 갖게 되는데 치료 종결 후 20주 기간 동안 혼자 지내본 후에 이 진척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와 치료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또 이제 단기적 유지 계획 수행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체중 측정이 계속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동안 경험했던 퇴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 유지 계획을 어떻게 검토하고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저체중에 대한 이제 부분이 나오죠. 저는 이 섭식장애 하면 제 내담자 상담보다 먼저 이렇게 예전에 아주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저체중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건 아니었는데 정말 심각한 저체중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 친구의 이제 심리적인 어려운 부분도 다루고 이제 그랬는데 워낙 이제 저체중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도 너무 없고 거의 이제 음식 섭취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회복시켜 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사실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서 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이 있길래 이제 어떻게 할까 아주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에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체중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저체중인 환자들이 잘 안 온다고 느끼고 와도 사실 치료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저체중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오더라도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살이
그러니까 체중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금방 이렇게 좀 중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예 치료 장면에 안 오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오히려 보기가 되게 힘든 경우거든요. 왜냐면 폭식이 좀 있고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살이 찌기 때문에 와요. 아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회복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살이 좀 쪘다. 그래서 여기서 더 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오는데 저체중인 분들은 잘 안 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상담하고 있는 분이랑 이걸 다시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걸 17점으로 이해하더라고요. 딱 17점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딱 해당이 돼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좀 요즘에 이렇게 날씬하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확실히 그래서 아 이걸 좀 더 정확히 보고 다뤄야 되나 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 상담이랑 관련 없이 저도 정말 심각하게 저체중인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상담에서가 아니라 근데 그 정말 허벅지도 뼈밖에 되게 없고요. 그런 하루에 초콜릿 요만큼 치즈 요만큼밖에 안 먹어요. 그 이상을 먹으면 이미 장기 기관이 다 무너져서 먹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근데 이게 다이어트가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사적인자리에서 어떻게 알게 된 분이었는데 그렇게 물을 수는 없었고 네 그랬는데 정말 누가 봐도 그래서 집 밖에도 거의 안 나가시고 근데 그 뭐죠? 저기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체중이긴 하지만 그 섭식장애 핵심 정신병리는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그 친구도 다이어트 일단은 그때 상담했던 얘기만 들었을 때 다이어트와는 무관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게 아무튼 다이어트를 하기도 많이 먹고 싶어 해요. 근데 대학교 초반에 되게 이제 가정 안에서 힘들었던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계속 식욕이 떨어졌다. 그래서 왜 신경성 식욕부진증에는 폭식하는 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폭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를 기록해 와라 그랬더니 진짜 뭐 이렇게 죽 2숟가락 그리고 뭐 요플레 뭐 이렇게 조금씩 근데 그것도 3끼를 다 먹으면 넣기 너무 힘들대. 그래서 거의 2끼 정도만 먹고 뭐 아예 1끼만 먹고 그래서 좀 이렇게 늘려보자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군것질이나 간식은 거의 안 해요. 늘려보자 했는데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조금 늘렸는데 너무 힘든 거야 몸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저체중이 되면은 이제 장기나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거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그러면은 왜냐면 저체중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저체중이고 내가 체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은 없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런 내담자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막 이렇게 체중을 회복하라고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그런 찔이 있어서 아니 그건 아닌데 심리적인 원인이 좀 큰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근데 자꾸 안 먹히고 소화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인 게 확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그 이후부터 식욕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게 커가지고 아 그러면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진단 기준에도 그게 있어야 되나요? 그 체중과 체형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체중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세 개에서는 그러니까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에는 어느 정도 체중과 체형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한번 이건 좀 같이 좀 가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게 차라리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인가 그런 게 있어서 여기에 좀 더 맞지 않나. 그래요.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책은 그 DSM-5라는 이제 정신장애 진단 기준 책입니다.
자, 신경성 식욕부진증. 그러네요. 여기에 이제 진단 기준이 뭐라 나와 있냐면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첫 번째 진단 기준은 필요한 양에 비해 지나친 음식물 섭취 제한으로 연령, 성별, 발달 과정 및 신체적인 건강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저체중을 유발하게 된다. 현저한 저체중은 최소한의 정상 수준보다 체중이 덜 나가는 것으로 정의되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해당 발달 단계에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체중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 진단 기준이 체중이 증가하거나 비만이 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혹은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 이러한 행동은 지나친 저체중일 때도 이어진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하려면 이제 이런 체중이 증가하거나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서, 그렇다면 제가 만났던 그 친구는 이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이제 너무 저체중이니까 네. 거식증이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너무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발달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부터 그랬던 건지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어렸을 때 너무 그거를 뭐라고 그러더라, 한번 체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러고 나서 못 먹은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소화기적으로 되게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이쪽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잘 못 먹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부터 이게 심하게 이렇게 저체중으로 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안 먹히고, 안 먹게 되고.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경우를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라고. 요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는 사실 DSM-5는 유아기, 초기 소아기에 대한 어떤 고기에만 한정이 됐는데, 이게 DSM-5가 되면서 이제 성별 제한이 좀 없어졌죠. 요거를 좀 읽어보면은 섭식 또는 급식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적절한 영양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다음과 관련이 있다. 뭐 심각한 체중 감소, 심각한 영양 결핍, 위장관 급식 혹은 경부 영양 보충제 의존, 그리고 정신사회적 기능에 많은 영향을 준다. B. 장애는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없거나 혹은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처벌 관행으로 인한 것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 옛날에 우리는 아니지, 우리 위에 있을 때 잘못하면 밥 안 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섭식장애는 신경성 식욕부진이나 신경성 폭식증의 경과 중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체중이나 체형에 관한 장애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제가 만났던 그 친구는 그래요. 이거겠네요. 근데 그 친구 만났을 때는 DSM-4였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섭식장애 전문가는 좀 다르시네요. 네. 근데 이게 물어봤어요. 제가 네이버에서 거식증 초기 증상, 이게 되게 많은 키워드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거식증이 아니니까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아닌 경우인데도 자기가 너무 저체중이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아무튼 신경성 식욕부진, 우리가 보통 거식증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다이어트 혹은 이제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구나.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어떻게 좀 그냥 체중과 상관없이 좀 심리적인 부분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이 있거나 이제 그분은 결혼하셨는데 이제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게 확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회복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죠. 제가 만났던 그분은 이제 결혼하시는데 남편과의 관계는 크게 이제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지금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과는 잘 지내는데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 친구가 굉장히 뭐 스스로 되게 자책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어쨌든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제 마음 속에 되게 좀 계속 기억에 남고 좀
어쨌든 나도 그때 더 할 수 있는 건 없기는 했지만 좀 미안한 그런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있었는데 아무튼 확실하게 정리가 됐네. 그렇죠? 신경성 식욕부진과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는 확실하게 좀 다르다. 근데 그렇다면 요 챕터가 이해가 되네.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내가 아는 그 친구는 그 친구 저 거식증인데 그 친구는 다이어트 이거 없었는데 이래서 에이 뭐야 이거 이랬는데 갑자기 이 책이 더 신뢰가 좀 가네요. 자 그래요. 11장 우리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죠. 저는 요거 이제 보면서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영양 보충제 그것도 이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래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다 일단은 싶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이게 보통 그런 건가요? 이렇게 트레인 헬스장 가면은 맞아요? 단백질 보충제처럼. 그러면은 진짜 좀 괜찮나? 근데 이제 맞아 어떤 게 괜찮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몸에 살이 붙나요? 근육이 생기거나? 그쵸. 왜냐면은 칼로리 자체가 이만한 음료로 그냥 마시면 한 잔에 한 250, 300 정도 칼로리가 되니까 밥 한 공기 정도 칼로리가 되니까 보충이 확 되죠.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신기하네. 자,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제 236페이지에 있어서 이제 변화를 결정하도록 돕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 장애, 뭐 앞에도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치료 받으시는 내담자 환자가 이제 치료의 과정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저체중역 식욕부진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힘들기만 아까 얘기했듯이 힘들기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신체적인 위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체감되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를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조금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건 그거고 이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니까 이걸 포기하지는 못하는데 실제로 뭐 너무 피부가 안 좋아진다거나 추위 너무 많이 탄다거나 당장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너무 뭔가 특별한 것 같고 이렇게 누가 봐도 마른 것 같고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당장 내가 몸이 좀 망가지더라도 그냥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남자는 뭐 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소화비만 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뭐 시키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뭘 시켜요? 뭐 그러니까 뭐 소화비만이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 놀려?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시키는 거예요. 체육 프로그램을 따뜻한 같은 거. 아니 학교에서? 저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교육 그러게. 프로그램 중에 좋은 학교 다니셨어요? 뭘 좋은 학교야? 아니야? 근데 그 공립? 친구가 네, 공립? 그쵸. 교육청 사업이었나 보네 그 학교만. 그랬나 보다. 그래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래요? 거기 뽑히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그러게.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난 모르고 살았다가 거기에 뽑히니까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전에 그러니까 이거잖아. 너 뚱뚱해 나와봐 너. 이거잖아. 그러니까 건강하기 문제가 위해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표 그래, 그거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화비만? 소화비만 이 아이들만 집단으로 이렇게 뽑아서 체육 프로그램을 돌린다거나 건강을 관리해주는 위해서 프로그램. 그래요? 거의 한벌인데. 와 그거는 진짜 좀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그 다정쌤도 집단 돌린. 근데 그거는 다 한 거 아니에요? 소화비만. 그 아이들만? 부모님 입장에서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 아 그래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이 되니까 뭐 해야 되나 보다 하시는 게 더 클 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거기에 뽑혀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이제 먹는 게 편해지지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제한적으로 먹고 그래서 저체중인 그게 거라고요? 정말 실현점이 된 건 아닌데 처음 기억이 남는 건 그 기기고 그 이후에 또 충격적 기내니.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분은 밖에 나가는 걸 좀 힘들어 하시나요? 아니요, 그래. 밖에 나가는 거예요? 아 실제적으로 그쵸, 집에만 있었죠 사실은. 그게 왜 어떤 신체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말라서? 아니, 아니요. 남을 보이기 위한 거랑은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저는 가끔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게 마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워낙 말랐으니까. 근데 저도 이 마른 거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데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친구는 마른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남자였는데 긴팔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저 볼 때마다 정말 오랜만에 보면 인사는 말이야. 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 내 체중은 계속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내가 좀 이렇게 좀 통통한가 봐. 그래서 또 머리를 좀 이렇게 그 머리를 잘라야 될 시간이 좀 지나서 머리가 덥수룩하면 정말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어디 아프냐? 왜 이렇게 살 빠졌냐? 아니 왜 인사말을 살쪘네? 빠졌네? 그러니까. 진짜 짜증나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살쪘네, 빠졌네, 뭐라고 할까 혼자서 예상하면서 거기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좀 요새 좀 쪘으면 사람들이 또 쪘다고 하게 빠졌네, 쪘대, 빠졌네. 엄청 쪘는데 빠졌다고 그래. 그래도 더 열받아. 맞아. 왜냐면 관심이 없는데 했던 말이 이전에도. 그쵸. 그래. 아니 지멋대로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또 궁금한 게 있네. 우리 지난주에 했더니 외국 사람들도 이거 물어보. 인사하나? 너 좀 말랐구나. 아니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런 인터뷰 영상에서 봤는데 우리는 여기 막 뾰루지가 나면 너 뾰루지 났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맞아. 근데 외국인은 그걸 말 안 한대요. 맞아. 왜냐면 본인은 잘 알겠지. 본인 뭐 체형이든 체중이든 아니면은 뭐 무식해 뾰루지가 한국인들이. 이거 정신인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머리가 어떻게 총 맞았나? 아니 제정신인 사람이 없다니까. 나 진짜 실례 아니에요? 그럼. 맞아, 실례죠. 그러니까 자기 피부고 자기 몸이고 자기 외모고 알아서 거울 아니 사실 밥 먹었어 이 얘기도 존나 실례 같아. 지가 뭐 우리 엄마야 뭐야 차려줄 거야. 존나 친한 척해. 존나 갈구면서 죽이고 싶어 진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음식 문제 생기는 거야. 맞아요. 이게 아니, 음식을 갖다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니까 먹거나 안 먹거나 이게 음식 문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 같아. 맞아요. 내 생각에는 뭐 외모 거기 집착이 생기는 게 아니라 관계로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하도 음식 갖고 지랄들을 하니까. 너무 열받아. 난 그래서 생긴 것 같아. 진짜 아줌마들 여자애들이라던가 아니 남자 모르지만 어떤 고약한 애들도 있겠지. 어떤 간에 그 음식을 갖다가 진짜 고약해. 그러니까 나도 음식을 막 항상 죄책감을 갖고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인식된 것들 때문에. 맞아요. 근데 나 진짜 그런 거지 말로 설명도 못하겠어 진짜. 표정 하나로 사람을 죽인다니까. 아니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넘기고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넘기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쨌든 이게 자기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저체중이 된 상태에서는 이걸 보니까 내가 저렇게 만약에 말랐으면 나는 저렇게 이렇게 옷을 좀 노출이 되는 옷이나 이런 거를 좀 안 입거나 그럴 텐데 이걸 보니까 저분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좀 자부심? 그 느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게 들더라고요. 특별하고 그렇게 느끼죠. 아무튼 진짜 뭐 살 쪘네 안 쪘네 이런 인사는 맞아. 그렇죠. 진짜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말을 상대할게 할까. 우리 지난주에 이 얘기 했었어. 영상 못 봤죠? 맞아. 봤는데. 봤어? 내가 다른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거 했었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용조용히 이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니까 기회가 안 나. 그래서- 강도가 점을 좀 찍어. 그래서 이거 딴 생각을 하게 돼. 서양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밥 먹는 인사하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뭐 아침 식사 하셨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서양 애들은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그 얘기 들었던 거 같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음식 문화. 근데 이제 아무튼 오늘도 그 생각나네. 살쪘네, 아, 빠졌네. 네. 그래요. 아무튼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인사를 그렇게 어떤 식사나 어떤 외모에 대한 살쪘네, 빠졌네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 저 이거 보면서 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저체중 때문에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체중 때문에 뭐 강박적인 사고가 나타난다든지, 뭐 다른 생각이 되게 융통성 없어진다든지, 사회적으로 위축된다든지 이런 게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체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책 226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는 요거는 직접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체중 영향에 대해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자료. 그쵸. 그죠? 팜플렛을. 팜플렛 전문. 아무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제 나중에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저 여기서 이렇게 기록했던 게 다른 어떤 이제 저체중이 아닌 신경성 폭식증에도 이제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되게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도 이제 그런 의학 전문가와 그렇죠? 맞아. 그리고 영양사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계속 연결하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소아과를 하기로 선택하셨다고 해서 좀 내과를 좀 선택했으면 그러게. 네. 그래서 좀 두 분이 선택이니까 아무튼 내과 전문의신 분들이 좀 같이 왜냐면 이런 분들이 내가 어쨌든 자기가 성공했잖아요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스키니하게 말라서 그래서 이게 힘들어서 선생님 저 살찌고 싶어요 이래서 오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왔는데 이거거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건강이 무너지면은 확실하게 좀 병원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진짜 영양학적이나 의학적이나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코업이 돼야 된다. 한번 본격적으로 좀 팀을 꾸려보시죠, 김 선생님. 어떻게? 그 내과 의사도 팀을 이렇게 꾸려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신기했던 게 강박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제가 본 내담자도 좀 그랬고 계속 원래는 안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각을 맞춘다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를 생각해봐도 좀 융통성이 사고가 좀 융통성이 없어지고 여기서는 뭐라 그러더라 뭐 물건 수집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뭘 했냐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누가 음식을 주면 그걸 저장해놨어요. 사물함 같은 데다 다 저장해놨어. 그게 자꾸 기억에 남더라고. 어떻게 했어 나중에? 나는 한거 버렸어. 그 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뭔가 저장하는 그 재미, 안심 되나 좀? 안심? 뭔가 먹진 않았지만 보면서 좋은 심리적인 포만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기억이 좀 남았던. 마치 그런 거 아닐까? 겨울 되면은 김장해서 이렇게 하면 이번 겨울은 좀 안심한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뭐를 먹을 수 있다. 전 그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 옛날처럼 배추가 아니 겨울에 근데 누가 줬는데 그럼 버려요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장을 하면서 어머니가 워낙 힘들어하니까 아니 옛날이야 겨울에 배추가 없으니까 이렇게 미리 했지 요즘에는 뭐 좀 비싸지만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와이프한테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이제 묵은지 그러니까 이제 김치를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요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이해 못했는데 제가 어제 베이컨 김치 볶음밥을 했거든요. 묵은지를 가지고 그래서 김장을 해야 되는구나. 김장을 이런 얘기로 이렇게 갈 거라서 네. 그래서 그 강박 성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경직성이 되면서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음식들을 통제하니까 그 통제하는 스타일이 또 그렇게도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저체중이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체중 회복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좀 확실하게 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사람들이 더 많이 좀 자기가 이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인식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민아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이 저체중에 대한 얘기를 좀 개인 유튜브에서 네, 좀 집중적으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다른 섭식당 같은 거는 워낙 본인이 친들하고 자기감을 좀 느끼잖아요. 같이 못 먹고 뭐 혼자 먹는다든지 그리고 폭식했을 때 그리고 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느끼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이분들은 보기가 힘들죠. 그쵸. 문제를 너무 잘 생각하지 않죠. 아마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에는 가더라도 맞아. 자 그래요. 11장 하실 얘기들 더 있으시나요? 그 주변에 그런 저체중 그러니까 좀 의심되는 이걸 겪는 것 같이 의심되는 분이 있어도 선뜻 그걸 꺼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뭐 아는 지인 중에 아니면 내담자 식단원 중에? 아니 내담자 말고. 아 그렇죠. 맞아요. 얘기하기 좀 어렵죠. 자 12장으로 넘어가죠. 이게 이제 12장이 공식적인 강화 인지 행동 치료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게 4단계고 11장까지 몇 장부터였죠? 7장부터 8장부터다. 8장부터가 3단계였죠. 3단계. 예. 그렇죠. 8장부터가 3단계고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가 3단계고 12장이 이제 마지막 이제 4단계. 그래서 이제 유종의 리. 네. 뭐 근데 사실 그 뒤에서 이제 핵심 정신명리 다루는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사실 전 좀 보면서 좀 생각보다 별다른 내용은 없구나.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의 반복. 그렇죠. 좀 비슷한 분들의 반복이 됐고 확실히 섭식장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정상식이 짱이다.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자기 모니터링 하면서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치료를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실수와 재발을 구분하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보면서도 예전에는 이제 섭식장애를 처음에 이제 접하고 잘 모를 때는 섭식장애 폭식사파가 일어나는 게 다른 어떤 알코올 중독의 재발하는 거랑 너무 저는 비슷하게 봤거든요. 제 내담자가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어느덧 내가 폭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알코올병원에 있을 때 정신을 잃고 자기가 소주병을 들고 있다는 걸 보면서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책에서도 이제 이런 음식이 우리 뇌에서 당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마약 같은 효과가 이제 벌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되게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수와 재발을 구별하기를 보면서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중독에 있어서는 실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재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네, 완전한 단주를 목표로 해요. 이게 이제 서양일 경우에는 그렇죠. 서양에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완전히 안 먹지 않고 아주 조절 가능한 수준으로 먹는 거는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알코올 세팅에서 일했을 때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한 잔만 들어가도 다시 원래대로 그 상태로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목표는 단주가 그러니까 계속 단주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한 번 하더라도 난 또 시작됐어가 아니라 그거를 실수로 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 먹을 수가 없고 그렇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지만 섭식장에는 그냥 그러니까 유발 인자가 계속 있다.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심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다이어트를 시작한
하면 또 그게 위험하기도 하고 뭐 휴가나 뭐 체중 증가, 체중 감소가 되게 위험한 인자라고 좀 하는데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다이어트를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는 또 갑자기 막 복식욕구가 막 들더라고요. 네. 자동적으로. 네. 그럴 때는 좀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오고 또 만약에 여행 갔을 때는 갑자기 환경이 막 바뀌니까 폭식을 하기도 해요. 가식처럼 하기도 하는데 또 다시 돌아오고 체중이 증가한 거 보면 갑자기 확 무서워가지고 다이어트를 막 하고 싶다가도 조금 하다가 이거 아니지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는 게 다시 돌아오는 거. 아, 이거는 실수지. 그쵸. 이제 제 말은 아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드네. 옛날에 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과식하고 다시 토하고 또 과식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다이어트에 대한 게 아니니까. 로마 시대. 아니 로마 있었어. 로마 시대 때. 진짜 그런 게 있었어? 그래요? 그쪽 그좀 인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한데. 부족한 것 같아. 아니 왜? 그러니까 다 먹고 싶어서. 그래. 욕심부려서 이거 다 먹고 잔치 싶어서. 파티에서 다 먹고 아, 싶어서 진짜? 먹고 열 통을 넣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몰랐어. 야. 아 김정은 선생님 너무 이게 상담 전공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충격적인데? 그래? 그래서 걔네 그랬어요. 걔네는 귀족들이 파티하면은 정말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싶어서 얘기한 것처럼 먹고 또 손 넣어서 이게 또 뭐지? 뭐 이렇게 깃털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데워내고 또 먹고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요? 근데 왜? 그러니까 많이 먹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못 먹으니까? 아니 많은 맛을 보고 싶어. 욕심부려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그렇지. 싶고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대인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 다이어트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면은 섭식장애는 아닐까? 문제는 아닐까? 식장에 그게 전데. 많이 먹고 싶어서? 네, 저는 아니 근데 음식을 나는- 사랑해 진짜. 아니 근데 그건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오늘 그거요. 근데 너무 배불러요. 너무 솔직한 루머인들에게 되게 존경이 이상해. 근데 가끔 먹방 유튜버들 보면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거 토하고 수도 있겠다. 토하고 와서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섭식장애일지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로마 시대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면서 그들도 다 먹고 싶은 욕심은 욕망 있지만 욕망. 먹을 수 없고 또 관리는 안 했나? 그 생각이 있는데 어떤 어떻게 알 관리? 수가 없잖아요. 살찌지 말고. 남자들은 관리 안 하지. 여자들은 아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뭐죠? 옛날에는 비너스 아 그냥 씹고 뱉었을걸? 걔네들. 이렇게 바가지에다 씹고 뱉고 맞아. 또 먹고. 저도 그렇게. 아 그래. 근데 약간 진짜 욕망인가 보다. 어. 왜냐면 이렇게 다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딱 보기에 시각적으로 이게 보면 다 먹고 싶잖아요. 그렇지. 욕망. 그럼 아무튼 다이어트에 대한 게 그게 없으면 그거는 특별히 좀 문제 섭식장애 지금 진단 기준에 따르면 섭식장애는 아닐까? 그런 거. 그거 섭식하는 기회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하나를 더. 우리가 아니 근데 그 진단하고 싶어서요? 아니 궁금하더라고. 아니 진짜 다양하네요. 오늘 여러 가지가 그렇지. 있네요. 유사 섭식장애. 그러니까 이거 좀 그래서 저는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아니 그러면은 폭식장애 있잖아요. 폭식장애도 그 체중 증가에 대한 게 있어요?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 먹방 유튜버들이 근데 폭식장애는 저번에 말했지만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난 모든 걸 다 먹고 날씬해지고 싶어. 왜냐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폭식장애도 있지만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 모든 폭식하는 여자의 경우도 소원. 아 미안. 있기 때문에. 모든 여자의 소원이라는데 뭐가요? 여자의 소원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랑 이루어지는 게 여자 소원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날씬해지는 게 여자의 소원이야.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러면. 뭘? 진짜 옛날에 내 룸메는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지. 다들 그런 게 다 있구나. 그래 폭식장애는 그 얘기가 없네요. 저번에 저 얘기해.
뭐 무슨 얘기야? 그게 유종임이고 4단계로 끝나고 해야 되는데 실수와 실수와 재발을 구별하자. 근데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왔네요. 저 보다 올 것 같아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재발이 됐어. 그럼 다시 치료받으라고 나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얘기는 없었죠. 없는데. 그렇죠. 없었어요. 근데 재발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빨리 그거에 대한 게 전혀 없고요. 그냥 치료자분들. 최종으로 20주 이후에 마지막 그 재검토 있잖아요. 그게 끝이고 그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연장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고. 아, 나는 또 이런 생각 들어. 이게 제가 천주교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신부님 하는 얘기가 이렇게 종교의 저기 신으로 가는 길은 각자에게 다 다르다. 본인에게 다 다르다. 뭐 이런. 그리고 어떤 책에서 이제 성 문제에 대해서 섹스에 대한 섹스 문제에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각자만의 길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로 본인 개인만의 스타일? 그쵸. 식사. 자기한테 자기 영혼 맞는 세계에 맞는 그 음식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여기는 그런 거에 공통점을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재발을 했으면 김민현 선생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연락을 해야죠. 치료자한테. 어떻게 전하든지. 그런 방법에 대한 제안이라도 나오면 좋겠네요. 야, 이 사람들은 우리 치료는 완벽해. 20회면 끝나.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 그 각자의 길로 내가 얘기한 거 그거네. 각자의 길로? 자기만의 방법을 자기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렇죠. 유종이. 그리고 이미 이 방법들을 다 가르쳐줬고 훈련을 시켜줬으니까 해봐라. 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인지치료 핵심이거든요. 이제 네가 스스로 해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죠. 도움을 청하는 게 나는 그래요. 최선인 것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요새 엄청 그 집단 상담을 3시간을 늘렸잖아요. 혹시 지금 저랑 일주일에 3번 만납니다. 기준 빨아들이려고요. 다시 좀 빼먹으려고. 많이 자,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강화 인지행동 치료의 응용이에요. 그렇죠? 저희 총 8주 스터디 중에 이제 6주가 지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발제하고 원래 이제 이준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가셔서 김윤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제 피날레를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자 11장 12장 우리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각자 느끼는 부분들 한 번씩 인쇄하고 맞추자. 저는 이제 잘 스크롤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면서 좋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기대도 좀 많이 했는데 좀 정리가 딱 깔끔하게 되지는 않아서 여기서도 뭐 단계가 또 발표 자료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찰 얘기가 반복되고 여기서 뭐 몇 장이 나와 있다, 저도 몇 장이 나와 있다 이러고 그래서 뭔가 조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의견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 핵심적인 거 중요한 거 우리가 정상식 하는 거 그리고 태조개발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 조금 발표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멍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나요? 네 수면의 문제가 그래서 좀 아쉬워요. 오늘은 제가 좀 얘기를 들어가 그래 다음 스터디는 우리 수면에 대한 걸로 할 테니까 좀 홍채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책좀 골라보시고 뭐 다음 스터디 뭐 수면 아 저번 주에 저희가 관계 중독했으면 좋겠는데. 관계? 오케이 그 관계 중독. 수면 다음에 수면 다음에. 찜. 내가 관계 중독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 무다심 센터라는 좀 그 모토가 다른 것 같아서 권해도 되나? 뭐 아니 우리는 그런 모토 없어요. 아 네. 우리는 모토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오픈. 네 오픈해. 그럼. 준비한 그런 제안도 받고 그럼. 스터디 제안 네. 자 카링 오늘 어떠셨는지 스터디? 스터디요? 네 조금 음식이랑 지금 좀 정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저는 그런 게 좀 포기했어요. 왜냐면 음식 그
성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성도 그렇잖아요. 진짜 막 무한대? 너무 무한대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니까 음식도 마찬가지로 태도 자체가. 네, 그래서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전 많이 얻었어요. 네. 저는 그 저체중 환자 내담자들이 오실 때 항상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게 제일 어려워가지고 그게 제일 어려웠는데 여기서 보면은 저체중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환기시키면 아 이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좀 약간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저도 좀 조금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외모나 뭐 체중 이런 게 압박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평생 그러니까 뭐 회복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평생 어느 정도 내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아킬레스건처럼 생각해보고 조심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튼 오늘 스터디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그냥 단순하게 체중이 낮다고 그리고 음식 섭취를 안 한다고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증,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식증은 아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게 체중 증가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다이어트 이런 것도 이제 연관이 있어야 이제 그거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회피적, 이제 음식 섭취 뭐 제한 장애라는 어떤 새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좀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아무튼 옛날에 그 분도 이제 워낙 이제 에너지가 없으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상 너무 힘들어서 참 그 부분이 되게 좀 고민이 됐고,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그 로마 시대 때 먹고 개우는 거 처음 들으셨잖아요. 너무 그렇죠? 충격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이거를 우리가 뭐 이거 자체가 병리적이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칼린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고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좀 새로운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섭식장애를 위한 강화 인지행동 치료 오늘까지 이제 4단계, 이 치료의 4단계가 끝났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응용 파트로 넘어가는 주고 합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